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면서 물질 나누는 데 있어서 순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해서 일정한, 여기서 물론 전제조건은 일정한 온도 또는 일정한 압력이라는 전제조건이었겠죠. 일정한 밀도라든지 일정한 끓는 점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용해도, 이런 놈들을 가진 놈을 순물질. 그렇다면 혼합물은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고,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고, 비율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물을 순물질로 나누는 것을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데요. 이 분리의 방법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것, 그리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 그렇게 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보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밀도 차이를 이용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밀도차, 고체 물질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했습니까? 중간 정도의 액체 물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놈은 액체 위에 뜨고 밀도가 큰 놈은 액체 밑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때 액체의 특성은 이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에 있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뭐였죠? 섞이지? 그렇죠. 어떤 한 물질이 녹이지 말았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섞었습니까? 벽시. 예, 실험 벽시와 그리고 쭉정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는 모래하고 스타이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물에 녹지 않고, 모래는 가라앉고 스타이폼은 위로 뜨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체 섞여 있는데요. 모래에 설탕이 섞여 있다고 해보자고요. 중간 정도 밀도라고 해서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설탕 물에 녹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는데요. 거름 종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모래하고 설탕인데 물을 집어넣네요. 깔때기를 집어넣어서 거름 종이를 통해서는 모래는 위에 남겠고 설탕은 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물만 날리면 설탕이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는 용해를 이용한 방법으로 또는 거름이라는 이름으로 쓴다 했습니다.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데요. 이 두 액체는 섞이는 액체입니까? 섞이지 않는 액체입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게 됩니다. 섞이지 않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섞이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과 식용유 같은 놈은 섞이지 않는 놈인데요. 이런 거는 뭘로 이용해서 분리해 봤습니까? 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에탄올은 어떻습니까? 근데 잘 섞여요. 그러면 이거는 밀도 차이가 아니라 나중에 소개되겠습니다만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잠시 조금 놔두고요. 진도 조금만 더 나갈게요. 용해도 차 페이지 펴보십시오. 페이지 30페이지 쪽이 되겠는데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두 물질을 분리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물질은 녹이고 다른 물질은 녹이지 못하는 그런 놈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름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추출. 특정 물질을 녹이는 용매를 이용해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식초라고 불러주는 것은 물에다가 아세트산이 녹아있는 그런 혼합 용액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아세트산 말고도 다른 유기산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아세트산은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과 아세트산이면 그럼 끓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 기름, 식용유가 됐든 또는 참기름이 됐든 기름에 아세트산이 잘 녹아야 들어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식초에서 그 위에 기름 넣고 한번 흔들면 아세트산 분자들이 그 기름 속으로 녹아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식초의 산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냉면에 식초를 너무 많이 쳤는가 봐요. 너무 시간 빠져서 못 먹겠어 할 때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추출 특정 용매를 특정 용질을 잘 녹이는 용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뭐 녹차 우리는 것도 비슷하죠. 녹차 성분이 물에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감이 아직 덜 익었을 때 좀 떫은 맛이 나요. 떫은 맛. 탄닌 계열이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역시 물에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감꼭지 쪽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감꼭지를 소금물에 담가놨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뽑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는데요. 공기 성분들이 있었네요. 공기 성분도 원래 물에 잘 녹아는가? 잘 안 녹죠. 근데 이 공기 성분에 물에 잘 녹는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놈들이 있는데요. NH3 쓰면 암모니아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H3 암모니아입니다. 이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뭐라 부를까요? 암모니아 수 좋습니다. 그래서 물과 암모니아의 혼합 용액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유리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쪽에서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내려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일반적인 공기는 뭐 녹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위쪽으로 해서 일반 공기가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해 과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즉 특정 물질 물에 잘 녹는 물에 잘 녹는 기체 성분과 그렇지 않은 기체 성분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되겠다고요. 페이지 30페이지 정리해 보십시오. 당장 문제 풀 거 아닙니다. 내용만 정리하시고 특히 보충제를 꼬박꼬박 다 읽어주세요. 물만 마시고 와.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공기 성분들 중에서 공기, 그리고 뭐 기체라고 할까요? 물의 용해가 잘 되는 기체와 그러지 않은 기체가 있을 텐데요. 물의 용해가 잘 안 되는 기체, 흔히 무극성 기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무극성 기체로서 대표적으로 뭐 헬륨이라든지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무극성 분자로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뭐 수소라든지 질소, 산소 이런 것들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반면 물에 대한 용해가 굉장히 큰 거, 극성 분자가 되는데요. NH3 암모니아가 됩니다. HCl 염화수소라고 부르는데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불러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NO2와 같은 이런 것들도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SO2 이산화황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물에 잘 녹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애매한 게 CO2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는 기체 타입일까요? 잘 녹지 않는 타입일까요? CO2 이산화탄소. CO2는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타입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물 100g에 0.1g도 녹지 않습니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00g에 18g씩 녹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나? 그리고 대중에 뭐 이산화탄소 양 별로 있지도 않고 그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에 두 가지 용어가 있네요. 재결정과 분별 결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미 위원한테 물질의 특성하면서 이 용해도의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염화나트륨, NaCl 쓰면 염화나트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선생님, 어우씨, 어떻게 그냥 한글로 염화나트륨 다 적어주지 이렇게 확 씌웠습니까? 요 단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원자, 분자, 또는 화학식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한글로 염화나트륨 어느 세월 다 쓰겠습니까?
영어로 쓰는 사람은 소디움 클로라이드. 철자를 쓰면 한 10몇 글자 됩니다. 그 어느 세월 다 쓰고 있겠습니까? 화학식으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NaCl 염화나트륨 됩니다. 동양에서는 음양사상에서 음연을 먼저 읽고 양연을 나중에 읽습니다. 염화나트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질산 칼륨 이렇게 됩니다. 요 칼륨 대신 나트륨 바꾸면 질산 나트륨 되는 거고요. 요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바꾸면 염화 칼륨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어려우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래봐야 다다음 주 되겠죠. 다음 주 수업은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럼 혹시 설날에 많아요. 올해부터 슬슬 한 쉬어. 저기 꼭 오겠다면 쌤 나오게. 얘만 우리 선생님 나오실 수 있어요? 뭐 넣어야 할 수 있죠. 선생님 나오신 적 없어 나올 수 있죠. 진짜지? 아니 나안 나오신 안 나오면 구조 한 사람이 하면 끊자. 그럽니다. 자, 질산 칼륨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용어가 재결정과 분별 결정. 어차피 용액을 온도를 올려서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석출시키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공통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재결정과 분별 결정은요. 재결정은 석출시켜서 결정화시키는 그놈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불순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머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별 결정은 각각 석출시키는 또는 각각 얻어내서 따로따로 관심 가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두 물질 따로따로 즉 한 놈이 불순물로 취급하지 않는 게 분별 결정. 특정한 물질 빼고 나머지를 다 버리라 필요 없다 불순물이다 하는 게 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온도를 올려서 맞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 질산칼륨이 석출될까요? 염화 나트륨이 석출될까요? 그렇죠. 질산칼륨이 석출되겠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놈이 석출되는 과정을 이용하게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섞여 있는 두 고체 물질을 봤을 때 한 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크고 한 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놈이었을 때 이런 분별 결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 말입니다. 오른쪽 보충량까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석출량 계산은 지난번에 용해도 하면서 꽤 많이 해봤죠? 기억나실까요? 보충제로 다 오셨습니까? 자, 디펜션 좀 넘겨볼게요. 재밌는 놈이 있네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놈입니다. 찾습니까? 네. 여기 용매를 준비하는데요. 용매가 글자 보입니까? 용매가 뭐 꼭 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과 같은 용매를 준비하는데요. 이 용매는 이동상이라는 뜻을 씁니다. 움직이네요.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종이를 준비해봤습니다. 꼭 종이가 아니라 분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놈들을 우리는 고정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용매 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어떤 그래서 이게 물이었으면 수성 잉크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만약 유성 잉크인데 이 물을 쓰면 될까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그때는 벤젠과 같은 그런 유기용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여기다가 찍어요. 물론 이 시료는 물에 잘 녹는 시료, 아까 말했던 수성 사인펜의 잉크 이런 것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용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용매가 이쪽 끝까지 올라갈 때 이때 뚜껑은 닫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이 증발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시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련 과정에서 조금만 올라가는 놈,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놈 이렇게 해서 두 물질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을 분리하는 걸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얘기를 씁니다.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해서 이동상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료가 이동하는 속도의 비 차이를 이용한 건데요. 그렇다면 용매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시료 원점 사이가 이만큼입니다. 요 거리를 A라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빨간 거는 요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요걸 B라 하겠습니다. 전개율이라는 이걸 쓰는데 용매가 올라간 A분의 특정 용질이 올라간 B 이걸 전개율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종이라는 고정상과 이동상 물이라는 놈이 제시되어 있으면 특정 물질마다 요 전개율 값은 고정된 값, 다시 말하면 일정 값을 가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개율 0.8을 볼 때 뭐 시료 어떤 색소 뭐이 할까? 예를 들어서 뭐 마젠타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마젠타 블랙의 전기율이 0.8이야. 딱 맞아 떨어지면 아 이놈 마젠타 블랙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기율 값은 이동상과 고정상 값이 제시될 때 전기율 값은 각 물질마다 특정한 전기율을 가집니다. 염록체 색소가 있겠네요. 염록체를 갈아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염록소의 색소가 있습니다. 식물의 색소가 있습니다. 염록소 A, B, 뭐 카로틴 또는 잔토필 계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마다 역시 전기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염록소의 색소가 한 종류가 아님을 알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전기율 따지는데 그럼 빨간 거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빨간 거는 용매, 물하고 친한 놈입니까? 용질, 종이하고 친한 놈입니까? 물하고 친한 놈이죠. 그럼 잘 올라가지 않은 파란 놈 이거 상대적으로 고정상 종이하고 좀 더 친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거의 안 올라간 노란색도 있네요. 그럼 얘는 진짜 물하고 별로 안 친하겠군요. 종이하고 친하겠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되겠습니다.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시료가 좀 복잡했을 때 물에 대해서 한번 1차 전개를 하고 이해됐어요? 물에 대해서 1차 전개를 이거 진짜 한가일까? 에 대해서 그 다음 벤젠 다른 용매입니다. 벤젠이든 살마탄소든 뭐 사이클로헥센이든 뭐든지 벤젠에 대해서 2차 전개를 한번 더 시켜봐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전개율이 비슷했는데 벤젠에 대해서는 전개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차 전개뿐만 아니라 2차 전개를 통해서 또 다른 물질을 또 분리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하는데 12시간씩 걸린다. 일까요? 금방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시료가 엄청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까 이런 사인펜 잉크 이거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2ml보다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끓여가지고 분리한다. 너무 가혹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료가 적을 때 그리고 빨리 특정 물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게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뭐도 있겠다? 내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을 이렇게 준비해보고요. 이 관에다가 뭐 분필들이 있으면 뭐든지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시료를 준비하고요. 이 위에다가 용매를 붓겠네요. 물을 붓든지 뭐 아까 봤던 사이클로헥센이 붓든지 벤젠을 붓든지 간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매하고 친한 놈은 빨리빨리 내려오겠죠. 용매 예를 들어서 벤젠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시료가 위에 있어요. 벤젠하고 친한 놈은 빨리빨리 내려올 것 같네요. 반면 벤젠하고 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뭐 요게 이제 뭐 탄산가심이라 합시다. 뭐 분비 같은 것들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고 친하면 잘 안 내려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내려온 놈이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려온 놈이 있다면
빨리 내려오는 놈은 벤젠과 친하다. 덜 내려오는 놈은 여기 있는 탄산칼슘과 좀 친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보충자료까지 다 읽어봐 주십시오. 다 보셨습니까? 자, 더 챕터 넘겨서 끓는 점 차이에서 물질의 분리 파트를 펼게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 50페이지인가요? 자, 페이지 50페이지 보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한다 했는데, 예, 아까 봤듯이 서로 섞여 있는 두 액체를 또는 뭐 그 이상의 액체에 대해서입니다. 플라스크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 할게요. 물과 에탄올 둘이 잘 섞여 있어요. 따라서 밀도 차이를 위해서 분리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놈에 대해서 가열하겠습니다. 물을 끓는 점은 100도씨고요. 에탄올 끓는 점은 78도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들에 대해서 가열 곡선을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78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뭐 근데 그냥 퉁 쳐서 78도씨에서 에탄올 끓는 점에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이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후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 100도씨에서 역시 물이 끓어 나오는 이런 과정을 보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가열했을 때 수평 구간, 상태 변하는 구간이 아예 없거나 또는 두 군데 이상을 가지는 이런 혼합물의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과 에탄올을 끓여가지고 두 번 따로따로 얻어내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 증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까 재결정과 분별 결정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재결정은 나머지는 관심 없어. 무슨 물이야?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 이것만 필요해. 라는 게 재결정이었습니다. 분별 결정은 이것도 필요하고 나머지 것도 필요한 게 분별 결정이었습니다. 분별 증류. 에탄올만 필요해. 일까요? 아니요. 에탄올 따로 물 따로 얻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분별 증류하는데요. 이게 끓이면 갑자기 끓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끓인 쪽이라는 걸 넣습니다. 끓인 쪽 위치에 대한 정보들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끓인 쪽이 필요하겠고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관에 유리도막을 이렇게 좀 많이 놔둬요. 둘 다 물의 증기와 에탄올 증기. 기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둘 다 올라오는데요. 이 유리도막을 통해서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은 쉽게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되어서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의 증기가 이 끝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쪽에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여기다가 온도계를 찔러 넣겠습니다. 온도계의 위치는 이 가지 부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 끝에는 이제 거의 순수한 에탄올만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 안에 유리도막을 놔둔 이유는 증류를 여러 번 시키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에는 이제 에탄올만 남아 있겠네요. 이걸 쭉 해서 냉각관을 통해서 모아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공기 중에 냉각하면 쉽게 냉각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냉각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냉각수 위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냉각수 위치 1번, 2번. 1번을 물 넣어야 될까요? 2번을 물을 넣을까요? 될까요? 예, 2번. 아래쪽에서 입수, 위쪽에서 출수가 됩니다. 그래야 물이 충분히 냉각관을 다 지나오겠죠. 만약 위쪽에 넣어버리면 물이 금방 빠지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에는 냉각관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지? 책 보세요. 책 보십시오. 냉각관이 일자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탄올 얻어내는데요. 이거를 관을 베베 꼬아놓으면 어떨까요? 관을 베베 꼬아놓으면 물과 닿는 면적이 늘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잘 증류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별 증류를 보는데요. 얻어지는 물질이 뭐였습니까 하면 잘 보십시오. 분별 증류 패턴은 항상 하나입니다. 이 부분 위쪽 보는 포인트 끊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서? 증류탑의 높은 곳에서. 이해됐습니까? 즉 이게 일종의 증류탑이라고 보신다면 증류탑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정리하십시오. 50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분별 결정과 재결정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 증류가 있으면 뭐도 있다고요? 일반적인 그냥 증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별 증류가 아까 물과 에탄올을 둘 다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증류는 뭐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닷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섬에서는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이 바닷물을 햇빛에浸발시키네요. 이렇게 지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은 증발될까요? 그렇지 않죠. 물은 증발되겠네요. 뭐 더 좋으면 더 빨리 하려면 가열시키면 되죠. 장작불 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겨울철에 증발이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장작불 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증발되고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겠네요. 그것들이 쪼록 내려가서 얻어낸다면 물만 얻어낸다면 다른 바닷물, 요 남은 소금 관심 있어요? 없어요 해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증류가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물과 에탄올이 있었는데요. 순도 높은 에탄올을 좀 더 얻고 나머지 별로 관심 없어. 버려. 이래버리면 증류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증류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증류주. 무슨 뜻입니까? 네? 일반적인 술, 에탄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까요? 알코올 발효인데요.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에서 얻어지는 알코올 도수는 한 13%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와인 해석하는 이런 거 또는 국내 전통주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한 12%, 13% 이 정도가 에탄올의 함량의 최대치예요. 그 이상이 되버리면 오히려 알코올 발효하는 놈이 누구예요? 알코올 발효시킨 놈이 누구예요? 알코올 발효시킨 놈이 효모라는 놈인데요. 효모가 에탄올 너무 높으면 자기는 못 살아. 효모가 알코올 발효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아지면 자기도 못 살아서 증류 전에 그렇게 만든 일반적인 곡주의 농도는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농도를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끓이는 거죠.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찬물로 냉각시켰을 때 에탄올을 먼저 뽑아내는 그걸 증류주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증류주 대표적으로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실제 소주할 때 그 소자가 연소하다, 태우다 할 때 그 소자입니다. 즉 술이 있는 놈을 태워가지고 에탄올 함량을 높인 건데 이렇게 만든 에탄올 함량이 높은 그런 소주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안동 소주와 같은 그런 놈인데요. 비싸요. 참이슬은 뭐예요? 그는 아이 좋아. 그는 식용 에탄올에 물을 탄 희석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의 소주와는 다른 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아까 말했던 안동 소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일반적인 소주보다 못해도 10배 이상 비싸요. 난 그냥 소주 맛있어요. 참이슬 맛있어요. 참이슬 맛. 참이슬 또 먹었다는 거. 뭐 맛으로 먹겠습니까? 맛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아이가 맛있었는데. 아이유 맞아. 그래서 먹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더라? 마법. 까먹게 하는 마법. 아, 예. 우리나라 들어온 건 고려 때 원간섭기 때 그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하려고 하니까 까먹었다. 왜 갑자기 소주가 맛있어요 얘기를 해요. 지금 녹화 동영상 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녹화가? 네.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증류와 분별 증류했는데요. 이렇게 물과 에탄올 서로 섞이는 그런 액체 혼합물이었는데요. 이러한 분별 증류의 방법이 한 페이지 더 넘겨, 예, 오른쪽 페이지에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서 원유를 공급하겠습니다. 원유를 가열했는데요. 맨 위에 먼저 끓어나온 놈이 있습니다. 석유, 가스라는 놈이 있고요. 주로 프로페인과 뷰테인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류탑의 높은 것, 실제로 증류탑은 여러 분별 증류를 여러 번 단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탑의 높은 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예, 가솔린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주유소가 가스 스테이션 때 그 가스는 기체 가스가 아니라 가솔린의 가스입니다. 예, 가스 스테이션 할 때 가솔린 스테이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휘발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증유 나오고 정유 나오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 찌꺼기가 아스팔트 찌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휘발유 끓는 점이 좀 더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은가요?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끓는 점 낮은 물질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어디서? 증류탑 높은 곳에서요. 이해됐습니까? 증류탑의 높은 곳에서 먼저 끝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매번 이 패턴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기를 액화시켰습니다. 액화된 공기입니다. 공기의 주성분들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질소. 공기의 주성분은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이산탄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리포인트 끓는 점을 제시하면 질소 끓는 점 마이너스 196도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곤 마이너스 186도씨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탄소 마이너스 78도씨고 H2O 수증기는 0도씨가 되는데요. 그래서 액화 공기에서 이 두 개는 금방금방 제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아르곤, 산소로 구성된 액화 공기 마이너스 200도씨 정도의 액화 공기를 집어넣으면 증류탑의 여러 군데를 지나면서 자, 맨 위에 튀어나온 놈은 공기 중에 질소가 대략 한 78%, 산소가 한 21%, 아르곤이 한 0.9% 정도 있는데요. 질소, 아르곤, 산소 중에 누가 먼저 튀어나올까요? 질소요.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먼저 튀어나오겠습니다. 질소가 튀어나오고요. 위에 아르곤이 산소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증류탑의 높은 데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게 낮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뚫린 점이 이렇잖아. 마이너스 붙었어요. 마이너스 186도가 더 낫지요. 마이너스 183도에 비하여. 알겠어요? 마이너스 붙여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소가 먼저 끝나겠습니다. 질소 어디다 쓸까요? 과자 모르게. 얘 과자 공개도 쓰겠고요. 그래서 질소를 쌌더니 과자가 오더라 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실험실에서 질소라는 게 반응성이 작은 기체거든요. 그래서 산소하고 반응하면 불순물이 생기는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소 챔버라고 하는데요. 질소 챔버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질소를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산소는 뭐 당연히도 산소 용접기라든지 산소 호흡기 이런 데다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에 원유의 분별 증류, 뒷페이지에 보면 액체 공기의 분별 증류가 각각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아르곤은 어디다 써요? 아르곤은 네온가스, 네온사인이라 하잖아요. 그 네온사인에 네온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뭐 아르곤도 집어넣고 질소도 집어넣고 그렇게 고압 방정시킬 때 여러 가지 색깔이 각 원소마다 다른 색깔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네온사인을 그렇게 쓰이지는 않죠. 워낙에 LED가 좋은 게 많으니까. 특히 LED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도 좀 적게 쓰고 했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네온가스, 네온사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중국의 뭐 병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홍콩입니다. 그 홍콩의 이미지의 대부분은 그런 화려한 네온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모 세대나 세미 세대나 뭐 비슷할 건데요. 그래서 홍콩 영화 누아르 이런 것들 하면 네온사인 아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네온사인. 뭐 문제 풀 생각 말고 빨리 책 좀 읽어보라니까. 네온.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문제 풀 때 앞에 거 뒤적거리는 건 정말 효과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거 읽어가지고 문제 풀 때 앞에 거 봐가지고 썼다. 그게 자기 거 실력이겠습니까? 그 정도 동그라미 해봤자 그거 자기 거 실력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정독 읽어달라는 거죠. 보충자료까지. 내가 수업하면서 보충자료까지 일일이 다 읽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공부도 아니고요. 내가 책 읽어주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아웃라인 잡아주는 게 내가 하는 역할. 짜잘한 것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선생님 이거 뭔데요 하면은 그때서야 예, 이런 물질이다 또는 뭐 이러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쌤이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얼음에 소금 넣으면 온도가 왜 내려가요? 얼음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이 녹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에요. 얼음이 그 소금이 물에 녹는데 열을 흡수해야 되거든. 근데 그 열을 얼음한테서만 뺏는 게 아니라 다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에다가 우유를 놔뒀다면 우유에서도 열을 뺏어서 우유를 빨리 얼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설탕 넣어도 돼요? 설탕 넣어도 용해 과정이 흡열이긴 한데요. 근데 흡수하는 열량을 볼 때 소금이 좀 더 효과적인가 보네요. 이게 몰당 흡수열 이렇게 하는데 설탕화의 분자가 너무 커요. 빨리 읽어보십시오. 두 페이지에 분별 증류의 케이스들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해보는 것들이 있겠네요. 여러 가지 혼합물인데 일단 거름종 위에 걸러봐요. 모래 같은 것들은 거름종 위에 남을 수 있겠군요. 남이 쭉 내려간 그 액체들을 봤습니다. 액체가 만약 층을 지었다는 뜻은 이 액체가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였군요. 그때는 분배 갈등기를 위해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벤젠하고 물하고 안 섞여 있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남아 있는 물을 보니까요, 이게 에탄올까지 같이 섞여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끓는 차에 이용해서 분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남아 있는 물 속에 소금이 있대, 염화나트륨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네, 물을 증발시키면 남아 있는 소금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 혼합물이 각각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리를 할 것인지 그 실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만약에 뭐 실전으로 면접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너 이런 거 어떻게 분리해 볼 수 있겠어? 라고 던져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더 오른쪽 페이지 정리해 보십시오. 자, 오늘 유원 학생의 집안 사정으로 못 와가지고 일단 내용만 먼저 쭉 좀 정리해서 동영상만 남겨봤습니다. 이제 문제 풀 건데요. 문제 앞에 30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용해도 차이에서 개념 확인 문제가 8가지 문제 있죠? 33페이지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30페이지부터 일단 먼저 스타트 할게요.